제 인생은 한 그릇의 칼국수 같다고 말할 수 있어요. 뜨끈한 국물에 쫄깃한 면발, 그 위에 소박한 고명이 전부지만 그 한 그릇을 만들기 위해선 수십 년의 정성과 쉼없는 노동이 필요하거든요. 제 삶이 바로 그랬습니다. 그런 제 인생에 불어닥친 지독한 풍파는 바로 제 며느리로부터 시작됐어요. 제 인생을 통째로 뒤흔든 그 아이, 제 며느리 이지은을 처음 만난 날을 저는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해요. 40년 넘게 칼국수 가게를 운영하며 억척같이 살아온 제 눈에 사람 보는 눈이 없을 리가 없잖아요. 그날 아들 민교가 잔뜩 상기된 얼굴로 어머니 드릴 말씀이 있어요 라며 운을 뗐을 때부터 뭔가 예감이 좋지 않았어요. 늘 제 말이라면 껌뻑 죽는 신용이라도 하던 녀석이 뭔가 큰 사고라도 친 사람처럼 안절부절 못하는 모습이 영 낯설었거든요. 무슨 일이냐, 가게에 무슨 문제라도 생겼어? 제가 묻자 민교는 고개를 저으며 깊은 숨을 한번 내쉬더니 드디어 마음속에 담아두었던 말을 꺼내 놓았어요. 어머니, 저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 생겼어요. 결혼. 물론 언젠가는 해야 할 일이었죠. 하나뿐인 아들이니만큼 저는 민교가 착하고 속 깊은 며느리를 얻어 오순도순 사는 모습을 늘 그려왔어요. 그런데 민교의 입에서 나온 결혼이라는 단어는 어쩐지 제 등골을 서늘하게 만들었습니다. 그건 아마도 제 아들의 표정에서 사랑에 빠진 남자의 설렘보다는 뭔가에 홀린 듯한 불안함이 더 크게 보였기 때문일 거예요. 그래, 어떤 아가씨인데 한번 데려와 보거라. 저는 짐짓 태어난 척 말했어요. 아들이 좋다는 사람인데 제가 미리부터 색안경을 끼고 볼 수는 없는 노릇이니까요. 며칠 뒤 민교는 약속을 잡고 지은이라는 아이를 저희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현관문이 열리고 그 아이가 들어서는 순간 저는 저도 모르게 인상을 찌푸릴 뻔했어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몸에서 저는 비싼 사람이에요라고 소리치는 듯 했거든요. 누가 봐도 값비싸 보이는 로고가 큼지막하게 박힌 핸드백, 아슬아슬하게 높은 구두, 그리고 집안 전체에 진동하는 짙은 향수 냄새까지. 평생 시장과 주방에서 흙 묻히고 밀가루 뒤집어 쓰며 살아온 저와는 완전히 다른 세상 사람이었죠. 안녕하세요, 어머니. 이지은이라고 합니다. 말씀 많이 들었어요. 목소리는 참 낭낭하더군요. 하지만 그 인사를 하는 와중에도 눈동자는 잠시도 쉬지 않고 저희 집 거실을 훑고 있었어요. 낡았지만 정갈하게 정돈된 가구들, 벽에 걸린 가족사진, 그리고 장식장 위에 놓인 자잘한 장식품들까지 마치 감정평가사라도 된 것처럼 꼼꼼하게 뜯어보는 그 눈빛에서 저는 섬뜩한 계산기를 발견했습니다. 이 집안의 재산이 어느 정도일까? 하는 무언의 질문이 그 아이의 얼굴에 대놓고 쓰여 있었어요. 그래, 어서 오너라. 앉으렴. 저는 속내를 감추고 식탁으로 안내했어요. 민교는 제 옆에 바싹 붙어 앉아 지은의 눈치만 살피기 바빴죠. 마치 귀한 도자기를 다루듯 조심스러워하는 아들의 모습이 참 낯설고 또 한편으로는 안쓰러웠습니다. 지은 씨는 무슨 일 한다고 했지? 아, 네. 저는 작은 회사에서 격리 업무를 봤었어요. 지금은 잠시 쉬고 있고요. 쉬고 있다고? 왜? 결혼 준비도 해야 하고 민교 씨 내조에 집중하고 싶어서요. 여자는 역시 남편 뒷바라지를 잘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어머니. 그 말을 어찌나 살갑게 하는지 모르는 사람이 들으면 천생현모양처감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하지만 저는 그 말 속에 숨겨진 가시를 똑똑히 봤습니다. 나는 힘들게 돈 버는 일은 하고 싶지 않다는 뜻이었죠. 식사를 하는 내내 지은은 제 음식 솜씨를 칭찬하면서도
은근히 저희 가게에 대해 묻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칼국수 가게가 그렇게 유명하시다고 들었어요. 손님도 정말 많으시죠? 그냥 먹고 살 만큼은 번다. 에이, 어머니. 민교 씨한테 들었는데 그냥 먹고 살 정도가 아니시잖아요. 40년 전통이면 정말 대단하신 거예요. 존경스러워요. 그렇게 저를 한껏 치켜 세우면서도 대화의 끝은 항상 돈으로 향했어요. 하루 매출이 얼마인지, 가게는 자가인지, 혹시 다른 부동산은 없는지 아주 교묘하고 영리하게 제가 가진 것들을 하나하나 확인하려 들더군요. 저는 일부러 퉁명스럽게 대답을 피했지만 그 아이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런 저의 태도를 오래된 어른들의 고집 정도로 여기는 듯 얄미운 미소를 얼굴에 계속 걸고 있었어요. 그날 밤 지은을 바래다 주고 온 민규에게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민규야, 너 저 아가씨에 대해 얼마나 아니? 만난 지는 오래됐어? 엄마, 갑자기 그건 왜? 3달 정도 됐어. 3달. 고작 3달 만난 여자에게 제 아들은 완전히 정신이 팔려 있었어요. 저는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나는 아무래도 저 아가씨 마음에 들지 않는다. 사람에게서 돈 냄새가 너무나. 너를 사랑하는 건지 내 돈을 보고 접근한 건지 잘 생각해 보거라. 제 말에 민규는 처음으로 제게 반항이라는 것을 했습니다. 어머니,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세요? 지은이는 그런 사람 아니에요. 순수하고 착한 사람이라고요. 어머니가 편견을 가지고 보셔서 그래요. 제발 지은이 좀 예쁘게 봐주세요. 아들의 확고한 태도에 저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어요.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는 말이 있잖아요. 제 눈에는 뻔히 보이는 불행의 씨앗이었지만 이미 콩깍지가 단단히 쓰인 아들을 설득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결국 저는 두 손 두 발 다 들고 결혼을 허락하고 말았어요. 결혼식은 아주 성대하게 치러졌습니다. 지은이 원했던 대로 시내에서 가장 비싼 예식장을 잡고 그 아이가 입고 싶다는 최고급 드레스를 맞춰줬어요. 제 평생의 원칙은 쓸데없는 곳에 돈 쓰지 말자였지만 아들의 처음이자 마지막 일 결혼식이니 눈 딱 감고 해주고 싶었습니다. 가게 근처에 작은 아파트도 하나 얻어 신혼집으로 꾸며주었죠. 하지만 지은은 고마워하기는커녕 모든 것을 당연하게 여겼어요. 오히려 예단이나 혼수 문제를 가지고 저희 집안을 무시하는 듯한 발언을 서슴지 않았죠. 어머니, 요즘은 이 정도는 다들 기본으로 해요. 제가 친구들한테 창피해서 안 되겠어요. 그런 말을 입에 달고 살았어요. 그때마다 민규는 제게 와서 엄마 지은이 기 좀 살려주세요. 평생 한 번뿐인 결혼식이잖아요 라며 저를 졸랐고 저는 마지못해 지갑을 열어야 했습니다. 문제는 결혼식이 끝나고 두 사람이 분가해서 살기 시작하면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됐어요. 저는 다른 건 바라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주말에 가장 바쁜 시간만이라도 며느리가 가게에 나와 일을 좀 거들었으면 하고 바랐을 뿐이에요. 제 기술을 조금씩 가르쳐서 나중에는 이 가게를 물려줄 생각도 있었거든요. 하지만 지은은 제 기대를 아주 보기 좋게 박살냈습니다. 결혼 후 첫 주말이었어요. 저는 아침 일찍부터 가게에 나가 육수를 끓이고 있었죠. 점심시간이 다 되도록 며느리는 코빼기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민규에게 전화를 걸자 곤란한 목소리로 말하더군요. 엄마, 지은이가 어제 피곤했는지 아직 자고 있어. 오늘은 그냥 우리끼리 하자. 저는 아무 말 없이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래, 첫 주말이니 피곤할 수도 있지. 그렇게 이해하고 넘어가려 했어요. 하지만 그런 일은 매주 반복됐습니다. 마지못해 가게에 나오는 날에도 지은의 태도는 가관이었어요.
손님들 앞에서는 세상 상냥한 며느리인 척 미소를 지었지만 주방에만 들어오면 그 표정이 순식간에 싸늘하게 굳었죠. 어머니, 요즘 세상에 어느 식당에서 아직도 손으로 반죽을 해요? 반죽 기계 하나 사시면 훨씬 편하잖아요. 어머니, 이 그릇은 너무 촌스러워요. 젊은 사람들 취향에 맞게 좀 바꾸시는 게 어때요? 사사건건 불평과 불만이었어요. 제 40년 노하우가 담긴 방식들을 주먹구구식이라며 무시하기 일쑤였죠. 한 번은 제가 김치를 담그고 있는데 옆에 와서 코를 막으며 말하더군요. 어우, 냄새. 어머니, 김치는 그냥 사서 드시면 안 돼요? 이렇게 힘들게 직접 담그실 필요 없잖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손에 들려있던 배추로 그 아이의 얼굴을 후려치고 싶은 충동을 겨우 참았습니다. 제가 담근 김치 하나로 이 가게를 일으켰고 그 덕에 너희가 결혼해서 먹고 사는 건데 그런 기본적인 감사함조차 없는 아이였어요. 가장 저를 화나게 했던 건 일을 하려는 의지가 전혀 없다는 점이었어요. 그릇 몇 개를 나르는 것도 힘들다며 찡그리고 손님들이 남긴 그릇을 치우는 건 더럽다며 질색했죠. 민교가 옆에서 지은아, 그래도 엄마 힘드신데 좀 도와드리자라고 말하면 그제야 마지못해 움직이는 척했지만 그마저도 요령만 피울 뿐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결국 사건이 터지고야 말았습니다. 그날도 점심시간이라 가게는 손님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어요. 저는 주방에서 면을 삶고 민규는 홀을 뛰어다니며 주문을 받고 있었죠. 지은은 카운터에 멀뚱히 서서 자신의 손톱만 매만지고 있었어요. 제가 보다 못해 한마디 했습니다. 세아가 거기 서 있지만 말고 저기 3번 테이블 그릇 좀 치워주렴. 제 말에 지은은 세상에서 가장 하기 싫은 일을 명령받은 사람처럼 느릿느릿 움직였어요. 그리고 그릇 서너 개를 겹쳐들고 주방으로 들어오다 말고 갑자기 악 하는 비명과 함께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릇들이 와장창 깨지는 소리에 놀란 손님들의 시선이 모두 그쪽으로 쏠렸죠. 지은아, 괜찮아? 민교가 가장 먼저 달려갔어요. 지은은 오른손 손목을 부여잡고 눈물을 뚝뚝 흘리고 있었습니다. 오빠, 나 손목이 너무 아파. 꺾인 것 같아. 그 모습이 어찌나 실감나던지 저조차도 정말 다쳤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민교는 당장 가게 문을 닫을 기세로 지은을 부축해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저는 깨진 그릇 조각들을 치우며 이상하게도 걱정보다는 싸한 의심이 먼저 드는 제 자신을 발견했어요. 그 아이의 비명과 눈물이 어딘가 모르게 과장된 연기처럼 느껴졌거든요. 1시간쯤 지났을까요? 민규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는 잔뜩 잠겨 있었어요. 엄마, 큰일 났어. 지은이 손목 인대가 심하게 늘어났대. 의사 선생님이 앞으로 몇 달간은 절대 무거운 거 들면 안 된다고 최대한 안정을 취해야 한다고 했어. 그러면서 의사가 발급해줬다는 진단서까지 사진으로 찍어 보냈습니다. 우측 손목 염자 및 인대 손상, 향후 6주간 안정가료 요함. 진단서까지 받아오니 제가 더 할 말이 없더군요. 그날 이후 며느리는 가게에 발길을 완전히 끊었습니다. 그리고 제 아들 민규를 통해 그 아이가 신혼집에서 완벽한 환자 노릇을 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죄송해요. 저도 돕고 싶은데 손목이 이래서. 가끔 제게 전화를 걸어와서는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말했지만 그 목소리에는 미안함 대신 홀가분함이 가득 담겨 있었어요. 그렇게 며느리는 자신의 손목 부상을 방패 삼아 제 아들을 하인처럼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교활한 연극의 막이 이제 막 올랐을 뿐이라는 것을 그때는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모든 것이 그 아이의 거대한 계획의 일부였다는 사실을 말이에요. 그날 이후 제 마음은 아들 녀석의 신혼집 걱정으로 하루도 편할 날이 없었어요. 아들 민교를 통해 전해 듣는 그 집의 상황은 완벽한 병실이나 다름없었죠. 며느리 지은은 오른손에 두툼한 손목 보호대를 차고 세상에서 가장 가련한 비련의 여주인공 행세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연기력이 어찌나 대단했던지 아카데미 여우주연상은 떼어놓은 당상이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하루는 아침 일찍부터 민규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는데 그 목소리가 아주 지쳐 있더군요. 엄마, 저 민규예요. 그래, 아들. 아침부터 웬일이냐? 목소리가 왜 그렇게 기운이 없어? 아니에요. 그냥 지은이가 아프니까 제가 신경 쓸 게 많아서요. 오늘도 아침에 밥을 차려줬는데 왼손으로는 젓가락질이 잘 안 된다고 해서 제가 반찬을 다 집어줘야 했어요. 이러다 정말 큰일 나는 거 아닌지 걱정돼서요. 아들의 그 말을 듣는데 눈앞에 그 광경이 선하게 그려지는 듯 했어요. 제 아들이 다 큰 아내의 밥그릇 위에 멸치볶음, 계란말이, 장조림 같은 반찬을 하나하나 올려주는 모습이 말이에요. 마치 어미 새가 아기 새에게 모이를 물어다 주는 것 같았죠. 아들의 하소연을 듣고 있자니 속에서 천불이 났습니다. 그래서 너는 밥이나 제대로 먹고 출근은 했고 저는 그냥 대충 빵으로 때웠어요. 지은이 챙기다 보니 시간이 없어서 저는 그 이야기를 더 이상 듣고 있을 수가 없어서 가게 문 열어야 한다는 핑계를 대고 서둘러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아픈 며느리를 두고 매정하게 구는 시어머니가 되고 싶지는 않았지만 이건 아무리 봐도 정상이 아니었어요. 지은의 엄살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습니다. 제가 가끔 반찬이라도 해서 아들네 집에 들르면 지은은 소파에 누워 꼼짝도 하지 않았어요. 제가 온 것을 보고도 일어서기는커녕 누운 채로 고개만 까딱하며 인사했죠. 어머니, 오셨어요? 죄송해요. 제가 몸이 이래서. 그러고는 제가 힘들게 만들어간 반찬통을 민교가 받아들고 부엌으로 옮기는 것을 당연하게 쳐다보고만 있었어요. 한 번은 제가 거실 테이블 위에 놓인 리모컨을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세아가 저녁 드라마는 뭐 재미있는 거 하니? 글쎄요, 어머니. 저도 손목이 아파서 소파에 누워만 있다 보니 리모컨 있는 데까지 팔 뻗기도 힘드네요. 기가 막혔지만 어쩌겠어요. 하지만 그 뻔뻔한 연극은 저 몰래 즐기는 그 아이의 화려한 사생활 앞에서 모두 들통나고 말았죠. 제 오랜 친구 영자 씨가 아니었다면 저는 아마 평생을 속고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어느 날 제 단골 손님이자 막역한 친구인 영자 씨가 가게에 찾아왔어요. 영자 씨는 제 사정을 훤히 아는 터라 늘 제 걱정을 해주었죠. 순아야, 며느리는 아직도 손목 아프다고 들어 누워 있어? 아주 팔자가 상팔자야. 말도 마라. 아주 상전이 따로 없어. 우리 아들만 죽어라고 고생하지. 제가 한숨을 쉬며 넋두리를 하자 영자 씨가 무릎을 탁 치며 말했어요. 요즘 애들 SNS인가 뭔가 한다며. 그거 한번 들여다봐. 아픈 사람이 정말 얌전히 집에만 있는지 아니면 밖으로 싸돌아다니는지 금방 알 수 있다더라. SNS? 텔레비전에서나 보던 그 단어가 제 머릿속에 박혔습니다. 저는 그날 밤 민규에게 슬쩍 전화를 걸어 며느리의 SNS 계정을 알아냈어요. 지은이가 요즘 심심해하는 것 같아서 내가 친구라도 되어주려고 한다는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대면서요. 그리고는 난생 처음으로 젊은 애들이나 한다는 그 SNS에 가입해서 며느리의 계정을 찾아 들어갔습니다. 제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어요. 화면을 내리던 제 손가락이 어느 한 지점에서 멈췄습니다.
불과 사나흘 전에 올라온 사진들이었어요. 저는 사진들을 넘겨볼수록 분노보다 더 큰 혼란에 빠졌어요. 물론 아프다고 해서 외출도 못하는 건 아니죠. 사람이 어떻게 방에만 틀어박혀 살겠어요. 하지만 이건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첫 번째 사진은 사랑하는 친구들과 브런치 타임이라는 글과 함께 올라온 것이었는데 제 아들에게는 혼자 밥 먹기조차 힘들어 밥을 떠먹여줘야 한다고 했다는 아이가 어떻게 친구들 앞에서는 양손으로 포크와 나이프를 쥐고 스테이크를 썰 준비를 할 수 있을까요? 두 번째 사진은 더 가관이었어요. 백화점 쇼핑은 언제나 즐거워라는 글과 함께 올라온 사진 속에서 지은은 양손 가득 쇼핑백을 들고 거울 앞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었습니다. 한두 개도 아니고 대여섯 개는 좋게 되어 보이는 쇼핑백이었어요. 집에서는 쓰레기 봉투 하나 묶기 힘들다던 그 가녀린 손목으로 어떻게 저 무거운 명품 쇼핑백들을 양손 가득 들고 환하게 웃을 수 있는 걸까요? 앞뒤가 전혀 맞지 않았어요. 이건 단순히 아픈 사람이 기분 전환을 위해 외출한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명백한 거짓말의 증거였어요. 제 아들을 하인처럼 부려먹으며 뒤에서는 완벽하게 건강한 두 손으로 자신의 쾌락을 즐기고 있었던 거죠. 배신감에 몸이 떨려왔습니다. 저는 당장이라도 아들에게 이 사진들을 보내주고 싶었지만 꾹 참았습니다. 그랬다가는 또 아들이 옛날 사진이다. 친구가 들어준 거다라며 며느리를 감싸고 돌 것이 뻔했으니까요. 저는 조용히 화면을 캡처해서 증거들을 하나씩 제 휴대폰에 저장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일부러 아들네 집으로 찾아갔어요. 김치랑 밑반찬 몇 가지를 싸들고서요. 초인종을 누르자 민교가 문을 열어주었고 지은은 여느 때처럼 소파에 누워 저를 맞이했죠.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 척 거실에 앉아 과일을 깎으며 슬쩍 말을 꺼냈습니다. 민교야, 너 이거 한번 봐라. 제 휴대폰에 담긴 지은의 사진들을 보여주자 민교의 얼굴이 하얗게 굳었습니다. 이게 뭐야, 엄마? 이게 뭐긴. 너의 아픈 아내 되시는 분의 최신 근황이다. 손목 보호대도 없이 쇼핑백을 저렇게나 많이 들고 다니고 스테이크도 아주 잘 썰어 먹는 모양이더구나. 제 목소리에는 저도 모르게 냉기가 가득 서려 있었어요. 민교는 사진과 소파에 누워있는 지은의 얼굴을 번갈아 보며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엄마 이건 아마 옛날 사진일 거야. 지은이가 그냥 올리기만 지금 올린 거겠지. 옛날 사진? 여기 날짜가 버젓이 찍혀 있는데? 그리고 이 옷, 내가 지난달에 너희 결혼 기념일이라고 사준 옷 아니냐? 그때는 이런 사진 찍은 적 없잖니. 제 추궁에 민교는 말문이 막힌 듯 입술만 달싹였습니다. 그때 소파에 누워있던 지은이 벌떡 일어나 제게로 다가왔어요. 그리고는 민교의 손에 들린 제 휴대폰을 낚아채듯 뺏어들었죠. 어머니, 이게 뭐예요? 남의 SNS를 허락도 없이 훔쳐보세요? 오히려 저를 도둑 취급하며 소리치는 그 뻔뻔함에 기가 막혔습니다. 세아가 이게 어떻게 된 일이니? 손목 아파서 꼼짝도 못한다던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무거운 쇼핑백을 들고 다닐 수 있어? 제 질문에 지은은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대답했어요. 어머니, 오해세요. 저건 친구들이 들어준 거예요. 저는 그냥 옆에서 사진만 찍은 거고요. 그리고 브런치는 원래 왼손으로 먹는 거잖아요. 제가 아프다고 해서 친구들 만나는 것까지 못하게 하시는 건 너무하세요. 저도 숨 막혀요. 눈물을 글썽이며 말하는 그 모습에 옆에 있던 민교가 금세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그래, 엄마. 지은이 말이 맞잖아. 아프다고 방에만 틀어박혀 있으면 병이 더 깊어져. 가끔 나가서 바람도 쐬야 빨리 낫지.
엄마가 너무 예민하게 구는 거야. 아들은 완전히 며느리의 편이 되어 저를 나무랐습니다. 저는 더 이상 말을 섞고 싶지 않았어요. 저 두 사람을 상대로 진실을 이야기하는 것은 마치 벽에다 대고 소리치는 것과 같았습니다.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래, 어디 한번 해봐라. 너희의 그 거짓말이 언제까지 통하는지 내가 똑똑히 지켜볼 테니. 제 마음속에는 의심의 씨앗을 넘어 분노의 화염이 조금씩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조용히 칼을 갈기 시작했어요. 며느리의 모든 행동, 모든 말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제 마음속 장부에 차곡차곡 기록하면서 말이죠. 며느리의 SNS를 통해 그 아이의 이중생활에 대한 확신을 얻었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했어요. 제가 아들에게 사진을 보여줘봤자 친구가 들어준 거다. 사진만 찍은 거다라는 며느리의 변명에 또다시 속아 넘어갈 게 뻔했으니까요. 저는 더 확실한 증거 혹은 그 아이가 스스로 꼬리를 잡고 넘어질 기회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부터인가 지은은 새로운 레퍼토리의 연기를 시작했어요. 그건 아들 민규를 통해 제게 고스란히 전달되었죠. 민규는 퇴근 후면 거의 매일같이 제 가게에 들러 한숨을 쉬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지은이가 요즘 너무 힘들어해. 자기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사람 같다고 나한테 짐만 되고 어머니께 걱정만 끼쳐드린다고 매일 밤 울어. 그 말을 듣는데 어이가 없었어요. 뒤에서는 명품 쇼핑에 스테이크를 썰러 다니는 애가 앞에서는 쓸모없는 사람이라며 운다고요? 저는 모르는 척 물었습니다. 왜 그런 생각을 한다? 손목 아픈 게 자기 탓도 아닌데. 그러게 말이야. 자기도 빨리 나아서 식당 일도 돕고 돈도 벌고 싶은데 몸이 안 따라주니 너무 속상하대. 그러면서 어제는 이런 말을 하더라고. 민규는 잠시 뜸을 들이다가 마치 아내의 말을 그대로 옮기는 것처럼 말했어요. 차라리 자기가 할 수 있는 작은 가게라도 하나 있으면 좋겠다고. 손목에 물이 안 가는 카페 같은 거 말이야. 그러면 오빠한테 짐도 안 되고 우리 미래를 위해서 돈도 모을 수 있을 텐데 하면서 서럽게 울더다고. 카페. 그 말이 나오는 순간 저는 며느리의 진짜 속셈을 알아차렸습니다. 가게를 하고 싶다는 말은 핑계일 뿐 결국엔 창업 자금을 달라는 소리였죠. 카페가 쉬운 줄 아니? 요즘 길거리에 널린 게 카페인데 그거 하나 차리려면 돈이 얼마나 드는지 알아? 제가 퉁명스럽게 대답하자 민규는 풀이 죽어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며칠 뒤 아들 녀석의 압박은 한층 더 노골적으로 변해 있었어요. 이제는 아예 대놓고 요구하기 시작했죠. 엄마, 지은이 말이 아주 틀린 건 아니야. 우리도 이제 미래를 생각해야지. 언제까지 엄마 가게에 얹혀 살 수는 없잖아. 그래서 너도 나더러 가게라도 하나 차려달라는 말이냐? 가게가 아니고요. 엄마, 혹시 월세 받을 만한 작은 건물 같은 거 없으세요? 저희한테 그런 거 하나만 증여해 주시면 안 될까요? 거기서 나오는 월세로 우리도 저축도 하고 지은이도 더는 눈치 안 보고 살 수 있잖아요. 엄마도 저희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서로 좋은 거 아니에요? 아들의 입에서 증여라는 단어가 나왔을 때 저는 눈앞이 캄캄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내 아들이 어쩌다 저렇게 됐을까? 며느리라는 여우 한 마리가 들어와 착하기만 하던 제 아들을 돈만 밝히는 속물로 만들어버린 것 같아 가슴이 미어졌어요. 민규야, 너 지금 제정신으로 하는 소리니? 내가 평생 피땀 흘려번 재산을 고작 일하기 싫다는 너의 아내 때문에 내놓으라고? 그게 아들 된 도리야? 엄마, 말이 너무 심하시잖아요. 지은이가 언제 일하기 싫다고 했어요.
손목이 아파서 그런 거잖아요. 그리고 어차피 나중에 저희한테 물려주실 재산 아니에요? 조금 미리 당겨서 주신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아들은 제게 악을 쓰듯 소리쳤습니다. 저는 더 이상 아들과 말을 섞고 싶지 않아 자리를 피했지만 그날부터 민규의 압박은 더욱 심해졌어요. 아침 저녁으로 전화를 걸어 같은 말을 반복했고 제가 대답을 피하면 일부러 밥도 굶는다는 소식이 들려오기도 했죠. 착했던 아들이 이제는 재산을 얻기 위해 늙은 어미를 협박하는 지경에 이른 겁니다. 저는 며칠 밤낮을 고민했습니다. 잠도 제대로 자지 못했고 밥을 먹어도 모래를 씹는 것 같았어요. 가게에 나가서도 멍하니 앉아있기가 일쑤였죠. 저것들에게 건물을 주는 건 호랑이 아가리에 제 살점을 던져주는 짓이다. 머리로는 알고 있었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다른 생각이 피어올랐습니다. 이러다 정말 아들과 연이 끊어지는 건 아닐까? 저 고집을 꺾지 않으면 민규는 평생 저 여우 같은 계집에게 잡혀 살 텐데. 저는 제 오랜 친구인 영자 씨를 만나 이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제 이야기를 다 들은 영자 씨는 혀를 차며 말했죠. 순아야, 정신 차려. 그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야. 지금 건물 하나 주면 나중에는 가게까지 통째로 내놓으라고 할걸? 절대 안 돼. 나도 알아. 아는데 민규 얼굴을 보면 마음이 약해져. 저러다 정말 무슨 일이라도 낼까봐 겁이 나. 그럴 때일수록 더 단호해야지. 너까지 흔들리면 어떡해. 영자 씨의 말이 100번 옳았지만 제 마음은 계속 흔들렸습니다. 그러다 문득 한 가지 꾀가 떠올랐어요. 그래, 어차피 저것들의 속셈은 뻔하다. 이번 기회에 저것들의 본성을 만천하에 드러내는 거야. 저는 마음속으로 위험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아들과 며느리에게 제가 가진 작은 꼬마 빌딩 하나를 증여해 주기로 말이에요. 물론 그냥 순순히 넘겨줄 생각은 추호도 없었습니다. 이건 며느리의 탐욕과 아들의 어리석음을 시험하기 위한 제가 던지는 마지막 미끼였어요. 며칠 후 저는 아들 부부를 제 집으로 불렀습니다. 두 사람의 얼굴에는 기대감이 가득했어요. 저는 일부러 무거운 표정을 지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너희 소원대로 해주마. 내가 가진 상가 건물 하나를 너희에게 증여해 주겠다. 제 말에 민교와 지은의 얼굴이 환하게 밝아졌습니다. 특히 지은은 입이 귀에 걸릴 지경이었죠. 정말이세요, 어머니? 정말 저희한테 건물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 대신 조건이 있다. 저는 두 사람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어요. 첫째, 그 건물에 사는 세입자들을 함부로 내쫓거나 월세를 과도하게 올려서는 안 된다. 둘째, 거기서 나오는 월세 수입은 너희 노후를 위해 꼬박꼬박 저축해야 한다. 셋째,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이 모든 것은 너희가 나를 부모로서 존중하고 잘 모신다는 전제하에 이뤄지는 것이다. 만약 너희가 이 약속 중 하나라도 어길 시 나는 이 증여를 없던 일로 할 수도 있다. 알겠느냐? 네, 어머니. 물론이죠. 걱정 마세요. 저희가 얼마나 잘하는데요. 민규는 덩실덩실 춤이라도 출 기세였고 지은은 제 앞에 고개를 숙이며 연신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제 명의로 되어 있던 작은 꼬마 빌딩이 아들 부부의 공동 명의로 넘어가자마자 마법 같은 일이 벌어졌어요. 그토록 저를 괴롭히던 지은의 손목 통증이 거짓말처럼 씻은 듯이 나은 겁니다. 물론 대놓고 나았다고 말하지는 않았죠. 하지만 그날 이후로 아들 민규의 입에서 지은이가 손목 아프다는 말이 쏙 들어갔어요.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증여 절차가 끝나기 전까지는 하루에도 몇 번씩 걸려오던 지은의 안부 전화가 그날 이후로 단 한 통도 걸려오지 않았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제 전화번호를 몰랐던 사람처럼요. 일주일쯤 지났을까요? 저는 궁금해서 먼저 지은에게 전화를 걸어보았습니다. 신호음이 한참이나 가고 나서야 전화를 받은 며느리의 목소리는 이전의 살가움이라고는 털끝만큼도 찾아볼 수 없는 차갑고 귀찮음이 가득한 톤이었어요. 여보세요. 나다 세아가. 잘 지내니? 아, 어머니. 웬일이세요? 웬일이냐니요.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안부 전화도 못하는 건가요? 기가 막혔지만 꾹 참고 물었습니다. 아니, 그냥 어떻게 지내나 궁금해서 전화했지. 건물 등기는 잘 나왔고? 네, 그럼요. 잘 나왔어요. 그런데 어머니, 제가 지금 좀 바빠서요. 용건 있으시면 빨리 말씀해 주시겠어요? 바쁘다니 집에서 노는 사람이 뭐가 그리 바쁠까요? 저는 서운한 마음을 누르며 말했습니다. 용건은 무슨, 그냥 목소리나 들으려고 했지. 알겠다. 그럼 끊으렴. 전화를 끊고 나서 한참 동안 휴대폰을 손에 쥐고 있었습니다. 목적을 달성하자마자 가면을 벗어 던지는 그 뻔뻔함에 치가 떨렸어요. 민규에게 이 이야기를 하자 아들은 또 며느리 편을 들었습니다. 엄마, 지은이가 이제 건물주가 됐잖아요. 이것저것 신경 쓸 게 많아서 바쁜가 보죠. 엄마가 좀 이해해 주세요. 건물주라는 단어를 말하는 아들의 목소리에는 어딘지 모를 자부심까지 묻어나는 듯 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아들과는 말이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죠. 그리고 며칠 뒤 저는 제 귀를 의심하는 전화를 한 통 받게 됩니다. 제가 증여해준 건물 1층에서 작은 꽃집을 운영하는 박씨 아주머니였습니다. 박씨 아주머니는 거의 10년 가까이 제 건물에서 장사를 해 온 저와는 친자매처럼 가깝게 지내는 사이였어요. 전화를 받자마자 수화기 너머에서는 울음 섞인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사장님, 이게 어떻게 된 일이에요? 건물 주인이 바뀌었다면서요? 아주머니, 진정하시고 무슨 일인지 말씀해 보세요. 주인은 바뀌었지만 제가 잘 말해뒀으니 걱정하실 것 없어요. 걱정이 안 되게 생겼어요? 오늘 새 주인이라는 젊은 여자가 찾아왔는데 다짜고짜 다음 달부터 월세를 지금의 2배로 올리겠다고 하지 뭐예요. 그 돈을 못 내겠으면 당장 가게를 빼라고 소리를 지르는데 얼마나 무섭던지. 저는 그 젊은 여자가 누구인지 단번에 알 수 있었습니다.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는 것 같았어요. 뭐라고요? 월세를 2배로요? 제가 분명히 세입자들 괴롭히지 말라고 했는데. 그러니까요. 제가 사장님하고는 10년 넘게 가족처럼 지냈다고 아드님 내외분께도 잘 말씀해 주셨을 거라고 했더니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박씨 아주머니는 분에 못 이겨 씩씩거렸습니다. 이제 이 건물 주인은 자기니까 전 주인하고의 관계는 아무 소용없대요. 법대로 하자고 계약서대로 보증금만 받고 당장 나가라고 하는데 제가 여기서 쫓겨나면 어디 가서 장사를 하란 말이에요. 사장님.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박씨 아주머니의 절규에 저는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었습니다. 제가 그토록 신신당부했던 약속을 등기에 잉크도 마르기 전에 이렇게 헌신짝처럼 내팽개치다니요. 저는 당장 아들 부부를 저희 집으로 호출했습니다. 저녁 늦게 도착한 두 사람의 얼굴은 아주 밝아 보였습니다. 특히 지은은 새로 산 듯한 명품 원피스를 차려입고 의기양양한 표정으로 제 집 소파에 앉았어요. 제가 굳은 표정으로 앉아 있는 것을 보고도 전혀 아랑곳하지 않는 태도였습니다. 너희 오늘 그 건물에 다녀왔다면서. 제가 입을 열자 민규가 신이 나서 대답했습니다. 네, 엄마. 가봤는데 생각보다 훨씬 좋더라고요. 위치도 좋고 앞으로 가치도 더 오를 것 같아요. 엄마 덕분이에요.
그래, 거기 꽃집 아주머니도 만나봤겠구나. 제 말에 지은이 끼어들었습니다. 콧방귀를 뀌며 말하더군요. 아, 그 아줌마요? 만나봤죠. 아주 말이 안 통하는 사람이던데요. 뭐가 말이 안 통해? 너야말로 그분께 무슨 짓을 하고 온 거냐? 다짜고짜 월세를 2배로 올리고 가게를 빼라고 소리쳤다면서. 제가 소리를 높이자 민규의 얼굴이 당황으로 물들었습니다. 하지만 지은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다리를 꼬고 앉으며 저를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더 이상 시어머니에 대한 존중이나 어려움 따위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뭘 그렇게 흥분하세요? 제가 제 재산 가지고 재산권을 행사하겠다는데 그게 뭐 잘못됐나요? 뭐, 너의 재산? 내가 어떤 조건을 걸고 너희에게 그 건물을 증여했는지 벌써 잊었어? 세입자들 함부로 하지 말라고 내가 분명히 말했을 텐데. 어머니, 지은이 제 말을 잘랐습니다. 그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어요. 그건 어머니와 저희 사이의 구두 약속일 뿐이죠. 법적으로 아무런 효력도 없어요. 이미 증여는 끝났고 등기부등본에도 저희 이름이 올라가 있어요. 이제 그 건물은 온전한 저희 소유라는 뜻이에요. 그러고는 비웃음 섞인 표정으로 저를 보며 결정타를 날렸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는 이제 그 건물에 대해선 신경 끄세요. 제 재산은 제가 알아서 관리할 테니까요. 어머니가 상관하실 일이 아니에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머릿속에서 무언가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아들의 어깨 뒤에 숨어 온갖 불쌍한 척 연기하던 그 가녀린 며느리는 온데간데 없고 제 앞에는 탐욕으로 가득 찬 괴물 하나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괴물을 만든 것은 다름 아닌 저 자신이라는 사실에 참을 수 없는 분노와 자괴감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민규는 제 눈치를 보며 지은아, 어떻게 엄마한테 그런 말을. 이라며 아내를 말리려 했지만 지은은 그런 남편의 팔을 뿌리치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오빠 가자. 어머니랑은 더 이상 할 말 없겠다. 괜히 불렀네. 두 사람이 현관을 나서는 뒷모습을 보며 저는 굳게 결심했습니다. 그래, 이지은. 너는 나를 너무 얕봤어. 내가 평생 피땀 흘려 이룬 재산을 너 같은 애송이에게 날로 빼앗길 것 같아? 진짜 지옥이 뭔지 내가 이제부터 똑똑히 보여주마. 제 인생을 건 2번째 전쟁의 서막이 그렇게 올랐습니다. 그날 이후 제 시간은 2개로 쪼개졌어요. 낮에는 수십 년간 그래왔듯 칼국수 가게의 주인 김순아로 살았고 밤에는 잠 못 이루고 복수의 칼날을 가는 피해자로 살았죠. 제 머릿속은 온통 어떻게 저것들의 가면을 벗길 것인가 하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거든요. 잠을 자려고 눈을 감으면 제 앞에서는 손목이 아프다며 눈물 찢고 뒤에서는 제 재산을 탐하며 비웃었을 며느리의 2 얼굴이 번갈아 나타나 저를 조롱했어요. 그럴 때마다 저는 벌떡 일어나 앉아 차가운 물을 들이켜야만 했습니다. 분노로 들끓는 속을 진정시키지 않으면 당장이라도 아들 녀석의 신혼집으로 달려가 그 가증스러운 계집의 머리채를 잡을 것만 같았거든요. 저는 며느리의 SNS를 거의 매일같이 들여다봤어요. 하지만 그 아이는 영악하게도 더 이상 허점을 보이지 않더군요. 가끔 올라오는 사진들은 집안에서 찍은 것이거나 손목 보호대를 교묘하게 가린 채 찍은 것들이 대부분이었어요. 건물주가 된 이후로는 바쁜 일상을 연출하려는 듯 부동산 관련 서적이나 경제신문을 찍어 올리기도 했습니다. 그 위선적인 게시물들을 볼 때마다 저는 치밀어 오르는 역겨움을 참아야만 했어요. 증거가 필요해. 저 아이의 거짓말을 만천하에 드러낼 누구도 반박할 수 없는 명백한 증거.
하지만 방법이 막막했어요. 제가 24시간 그 아이를 따라다닐 수도 없는 노릇이고 흥신소라도 붙이자니 나중에 약점이라도 잡힐까 두려웠거든요. 아들 민규는 이미 며느리에게 완전히 세뇌당한 상태라 제가 무슨 말을 해도 엄마가 지은이를 미워해서 그래요라는 말만 앵무새처럼 반복할 뿐이었죠. 저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마치 거대한 거미줄에 걸린 나비처럼 발버둥 칠수록 더욱 올가매는 듯한 무력감에 사로잡히기도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한 줄기 빛처럼 제 오랜 친구 영자 씨가 가게에 나타났습니다. 영자 씨는 저와는 거의 평생을 함께한 친구예요. 20살 무렵 먹고 살겠다고 시장 바닥에 좌판을 깔고 앉아 나무를 팔던 시절부터 알고 지낸 사이죠. 저는 칼국수를, 영자 씨는 옷 장사를 하며 서로의 눈물과 땀을 닦아주던 동지였습니다. 남편이 갑자기 세상을 떠나 제가 주저앉아 있을 때도 영자 씨는 제 멱살을 잡고 일으켜 세우며 내 밑에 딸린 아들 생각해서라도 정신 차려 라고 호통을 쳤었죠. 그런 친구였기에 저는 영자 씨에게만은 제 속의 응어리를 모두 털어놓을 수 있었어요. 그날도 영자 씨는 아침 일찍부터 골프 약속이 있다며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벽하게 차려입고 나타났어요. 순아야, 나간다. 오늘도 저 인간들 코를 납작하게 해주고 와야지. 너는 가게 잘 보고 있어. 알았어, 알았어. 다치지나 말고 조심히 다녀와. 참, 너희 며느리는 아직도 손목 아프다고 들어 누워 있냐? 아주 팔자가 상팔자야. 너 같은 시어머니 만난 걸 복으로 알아야지. 영자 씨는 혀를 차며 말했고 저는 씁쓸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죠. 그렇게 씩씩하게 떠났던 영자 씨에게서 전화가 걸려온 것은 점심 장사가 모두 끝나고 주방에서 땀을 식히고 있던 오후 3시가 조금 넘은 시간이었습니다. 휴대폰에 뜬 최영자라는 이름을 보자마자 저는 왠지 모를 불길한 예감에 사로잡혔어요. 아니나 다를까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영자 씨의 목소리는 평소와는 전혀 다른 극도의 흥분 상태였죠. 순아야, 너 지금 내 말 똑똑히 들어. 내가 지금 뭘 보고 있는지 알아? 너 지금 의자에 앉아 있으면 꽉 붙들어 매. 왜 그래, 영자야? 무슨 일인데 그래? 어디서 사고라도 쳤어? 사고는 무슨 대박 사건이야. 너희 그 여우, 아니 불려우 같은 며느리 말이야. 이지은, 걔가 지금 내 눈앞에 있어. 여기 이 그린필드 컨트리 클럽에. 그린필드 컨트리 클럽. 그곳은 일반인은 돈이 있어도 쉽게 들어갈 수 없는 최상위 계층만 다니는 회원제 골프장이었어요. 회원권 가격만 해도 수억 원을 호가하는 곳이었죠. 손목이 아파서 그릇 하나 못 든다던 며느리가 그런 곳에 있다니요. 저는 순간 제 귀를 의심했어요. 너 사람 잘못 본 거 아니야? 세상에 닮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지은이가 거길 어떻게 가? 내가 40년 넘게 봐온 너의 얼굴은 까먹어도 그 싹수 없어 보이는 며느리 얼굴은 절대 안 잊어버린다. 100번, 1000번을 봐도 맞아. 저기 저 앞에서 깔깔거리면서 웃고 있는 저게 너희 며느리가 아니면 내가 성을 간다. 성을. 영자 씨의 목소리는 너무나도 확고했습니다. 저는 수화기를 쥔 손이 땀으로 축축해지는 것을 느꼈어요. 걔가 거기서 뭘 하고 있는데? 뭘 하긴. 골프 치고 있지. 아주 그냥 펄펄 날아다녀. 방금도 드라이버를 휘두르는데 공이 저 끝까지 날아가는 걸 내 두 눈으로 똑똑히 봤다니까. 저게 손목 아픈 사람의 스윙이야? 지나가던 개가 웃겠다. 골프채를 휘두른다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머릿속에 이성의 끈이 툭 하고 끊어지는 것 같았어요. 영자야.
제 목소리가 가늘게 떨려 나왔죠. 영자 씨는 제 마음을 다 안다는 듯 목소리를 낮춰 말했어요. 순아야, 정신 바짝 차리고 내 말 들어. 지금부터 내가 증거를 만들 거야. 저것들, 지금 15번 홀이니까 아직 시간은 좀 있어. 내가 아무도 모르게 아주 자연스럽게 저 여우년의 건강미 넘치는 모습을 사진으로, 동영상으로 다 담아줄게. 너는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가게에서 얌전히 기다리고만 있어. 알았지? 영자야, 너 그러다 들키면 어쩌려고. 걱정 마. 이 최영자가 어떤 사람이냐? 산전수전 공중전까지 다 겪은 사람이야. 저런 애송이들한테 꼬리 잡힐 일 없으니까 너는 그냥 나만 믿고 있어. 오늘 내가 전현의 꼬리를 잘라서 너의 발밑에 깔아줄 테니. 영자 씨는 그렇게 말하고는 전화를 끊었어요. 저는 멍하니 서서 끊어진 전화기만 바라보았습니다. 온몸에 피가 역류하는 듯한 기분이었어요. 배신감, 분노, 허탈함, 온갖 감정이 뒤섞여 제 속을 헤집어 놓았죠.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띠링하는 경쾌한 알림음과 함께 제 휴대폰으로 영자 씨가 보낸 파일들이 도착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진 몇 장과 동영상 파일 하나, 그리고 음성 녹음 파일까지. 저는 떨리는 손가락으로 첫 번째 사진을 눌렀어요. 사진 속에는 제가 단 한 번도 본 적 없는 며느리의 모습이 있었어요. 햇살을 받아 빛나는 푸른 잔디 위에서 몸에 딱 붙는 화사한 골프웨어를 입고 환하게 웃고 있는 이지은. 머리에는 하얀 성캡을, 손에는 하얀 골프 장갑을 끼고 있었지만 그 어디에도 손목 보호대의 흔적은 찾아볼 수 없었죠. 오히려 너무나도 건강하고 활기차 보여 마치 스포츠 의류 모델처럼 보일 지경이었어요. 다른 사진에서는 또래로 보이는 여자들과 팔짱을 끼고 한 손으로는 V비자를 그리며 포즈를 취하고 있었습니다. 그 자연스러운 손짓 어디에서도 통증의 기색은 찾아볼 수 없었죠. 그리고 마침내 저는 동영상 파일을 재생했어요. 동영상 속에서 지은은 골프채를 어깨에 메고 가볍게 몸을 풀고 있었어요. 그리고는 티 위에 공을 올려놓고 몇 번의 연습 스윙을 한 뒤 군더더기 없는 완벽한 자세로 허리를 힘껏 돌렸습니다. 깡! 맑고 경쾌한 소리와 함께 하얀 공이 푸른 하늘을 가르며 포물선을 그리고 날아갔어요. 지은은 공이 날아간 방향을 끝까지 확인한 뒤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함께 있던 친구들과 손뼉을 마주쳤습니다. 그 강력하고 유연한 스윙, 통증이라고는 1도 느껴지지 않는 그 완벽한 몸짓. 집에서는 리모컨 하나 제대로 못 드는 척 고통스러운 표정으로 손목을 부여잡던 그 모든 것이 완벽한 사기극이었음을 증명하는 영상이었어요. 저는 그 영상을 소리도 켜지 않은 채 수십 번을 돌려보았습니다. 보면 볼수록 심장이 차갑게 식어갔고 그 자리를 얼음 같은 분노가 채워나갔어요. 저와 제 아들을 완벽한 바보로 만들고 저희의 희생과 헌신을 비웃으며 자신의 쾌락을 즐기고 있었던 거죠. 마지막으로 음성 파일을 재생했어요. 주변의 소음과 함께 영자 씨가 몰래 녹음한 듯한 지은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죠. 야, 너희는 모른다. 우리 시어머니가 얼마나 순진한지. 내가 그냥 인상 좀 쓰고 아프다고 앓는 소리 몇 번 했더니 글쎄 건물 하나를 턱하니 내주더라니까. 대박이지 않냐? 낄낄거리는 웃음소리와 함께 친구들의 감탄사가 이어졌어요. 진짜? 와, 이지은 너 개 탔다? 완전 인생 역전이네. 인생 역전은 무슨. 이제 시작이지. 일단 1년 정도는 조용히 월세나 받아먹다가 양도세 좀 줄어들면 바로 팔아버릴 거야. 그리고 그 돈으로 너희 오빠 사업에 투자하고
우리는 저기 신도시에 새로 짓는 펜트하우스로 이사 가야지. 그 지긋지긋한 시어머니 잔소리 안 듣고 살 생각하니까 벌써부터 살 것 같아. 저는 더 이상 듣고 있을 수가 없어서 녹음을 중지했어요. 제 손이 부들부들 떨리고 눈앞이 아찔해졌거든요. 단순한 꾀병이나 사치를 넘어 처음부터 저와 연을 끊고 제 재산만 가로챌 목적이었던 겁니다. 그 사실을 확인하는 순간 제 마음속에 남아있던 일말의 연민이나 미련마저 완전히 사라졌어요. 남은 것은 오직 하나, 저 악마 같은 계집에게 자신이 저지른 짓에 대한 대가를 아주 뼈저리게 치르게 해주겠다는 차가운 복수심뿐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가게 문을 평소보다 2시간이나 일찍 닫았어요. 그리고 집으로 돌아와 불도 켜지 않은 거실에 홀로 앉아 밤새도록 그 동영상을 돌려보았습니다. 화면 속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며느리의 얼굴을 제 뼛속 깊이 각인시키면서 말이에요. 결전의 날을 위한 결정적인 패는 손에 들어왔어요. 이제 남은 것은 그 패를 가장 효과적인 순간에 꺼내드는 방법을 찾는 것이었죠. 저는 다음 날 아침 일찌감치 가게 문을 열어두고 영자 씨가 소개해준 법무법인을 찾아갔습니다. 법무법인 승리. 그 이름부터가 마음에 들더군요. 제가 찾아간 백승호 변호사는 업계에서 불도그 혹은 저승사자라는 별명으로 불리는 사람이었어요.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그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상대방을 지옥 끝까지라도 물고 늘어진다는 평판을 가진 사람이었죠. 지금의 저에게는 성인군자 같은 변호사보다는 이런 지독한 투사가 필요했어요. 사무실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차갑고 정돈된 공간이었습니다. 벽 한쪽을 가득 채운 법률 서적들과 책상 위에 칼같이 정리된 서류 뭉치들이 이곳의 주인이 얼마나 철두철미한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듯 했거든요. 잠시 후 상담실로 들어온 백 변호사는 30 후반쯤으로 보이는 젊은 남자였지만 날카롭게 빛나는 눈과 다부진 턱에서는 나이를 가늠할 수 없는 단단함이 느껴졌어요. 저는 그의 맞은편에 앉아 제가 준비해 온 모든 것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며느리 지은을 처음 만난 날의 이야기부터 의심스러웠던 행적들, SNS에 올렸던 사진들, 제게 건물을 요구했던 과정, 건물을 증여받은 후 돌변했던 태도, 꽃집 아주머니와의 통화 녹취, 그리고 마침내 영자 씨가 목숨 걸고 찍어온 골프장 영상과 음성 파일까지. 저는 감정을 최대한 배제하고 있었던 사실만을 시간 순서대로 차분하게 설명했어요. 제 이야기가 길어지는 동안 백 변호사는 단 한 번도 말을 끊지 않고 조용히 서류를 검토하고 영상을 확인할 뿐이었죠. 마침내 제 이야기가 모두 끝나자 그는 잠시 동안 생각에 잠긴 듯 눈을 감고 있었어요. 그리고는 이내 눈을 뜨고 저를 똑바로 바라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첫마디는 제 모든 불안감을 한순간에 날려버릴 만큼 강력했습니다. 어머님, 이건 우리가 질 수가 없는 싸움입니다. 그는 서류들을 가지런히 정리하며 전문가의 냉철한 목소리로 상황을 분석하기 시작했어요. 며느님은 명백히 어머님을 속였습니다. 이것은 법적으로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에 해당해요. 즉, 어머님께서는 며느님의 손목이 아파서 일을 할 수 없다는 거짓말에 속아서 건물을 증여하기로 결정하셨고, 만약 그 거짓말이 없었다면 증여하지 않으셨을 거라는 인과관계가 명확하게 성립됩니다. 이 경우 어머님께서는 사기를 이유로 증여 의사표시를 취소하고 건물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어요.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제 반응을 살폈어요. 뿐만 아니라 민법에는 수증자의 망은 행위를 이유로 한 증여 해제 조항도 있습니다.
여기서 망은행위란 재산을 받은 사람이 재산을 준 사람이나 그 가족에게 범죄를 저지르거나 부양이물을 저버리는 등 배은망덕한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해요. 며느님이 어머님을 속이고 증여받은 건물의 세입자에게 횡포를 부린 행위, 그리고 녹취 파일에서 드러난 어머님에 대한 조롱과 재산을 빼돌리려는 계획 등은 모두 망은 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매우 높습니다. 저희는 이 두 가지를 모두 주장하며 소송을 진행할 거예요. 백 변호사의 논리정연한 설명에 저는 안개 속을 헤매다 드디어 등대를 발견한 기분이었어요. 그럼 제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변호사님께서 시키는 대로 다 할게요. 일단 오늘은 저와 정식으로 수임 계약을 체결하시고 돌아가세요. 그리고 아직 아드님이나 며느님에게는 아무런 티도 내지 마십시오. 섣불리 감정을 드러내면 상대방이 증거를 인멸하거나 거짓 알리바이를 만들 시간을 줄 뿐입니다. 전쟁은 가장 조용하고 은밀하게 시작해야 승리할 수 있어요. 그는 저에게 한 가지 숙제를 내주더군요. 이번 주말쯤 아드님 부부를 어머님 댁으로 초대해서 마지막으로 저녁 식사를 한번 하세요. 그리고 식사 자리에서 자연스럽게 며느님의 손목 상태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도와달라는 부탁을 했을 때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똑똑히 지켜보세요. 가능하다면 그 대화를 녹음해 두시면 더욱 좋습니다. 이것은 며느님이 소송 직전까지도 일관되게 어머님을 속여왔다는 것을 증명하는 저희의 마지막 쇠기가 될 거예요. 백 변호사의 말에 저는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단순한 변호사가 아니라 이 전쟁의 모든 것을 지휘하는 사령관이었어요. 저는 그날 백 변호사와 수임 계약서에 도장을 찍고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이제 제 뒤에는 불도그라는 든든한 아군이 생겼어요. 두려울 것이 없었죠. 저는 백 변호사의 지시대로 주말을 앞두고 민규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제 목소리에는 한치의 떨림도 없도록 완벽한 연기를 펼쳤죠. 아들 민규야. 나다. 이번 주말에 시간 괜찮니? 지은이 데리고 저녁이나 먹으러 우리 집에 오너라. 내가 너 좋아하는 아구찜이랑 불고기 잔뜩 해놓을게. 새아가도 요즘 건물 관리하느라 힘들 텐데 몸보신 좀 시켜줘야지. 아들은 제 목소리에서 아무런 이상도 감지하지 못한 채 철없이 기뻐했어요. 와, 진짜 엄마. 최고. 당연히 가야지. 지은이도 엄청 좋아할 거야. 고마워, 엄마. 전화를 끊고 저는 주방으로 가 칼과 도마를 꺼냈어요. 아구찜에 들어갈 무를 썰기 시작했죠. 단단한 무가 제 칼질에 힘없이 쪼개져 나가는 것을 보며 저는 며느리의 미래를 생각했습니다. 음식을 준비하는 내내 제 마음은 놀라울 정도로 평온했어요. 분노나 슬픔 같은 감정은 이미 저 밑바닥으로 가라앉고 오직 차가운 이성과 명확한 목표의식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가족 간의 다툼이 아니라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한 성전이었어요. 마침내 약속한 주말 저녁 아들 부부가 제 집으로 왔습니다. 지은은 또 새로 산 것이 분명한 명품 원피스를 입고 있었어요. 그리고 제게는 최고급 와인이라며 한 병을 건넸죠. 마치 자신이 이제는 이런 것을 선물할 수 있는 수준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과시라도 하는 듯 했어요. 어머니, 뭘 이렇게 많이 준비하셨어요? 저희 그냥 간단하게 먹어도 되는데. 그 말에 저는 인자한 시어머니의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아니다. 우리 새아가 요즘 건물주 되어서 얼마나 바쁘고 힘드니. 내가 이 정도는 해줘야지. 식사는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민규는 제가 해준 음식이 맛있다며 연신 감탄했고, 지은은 제 칭찬에 기분이 좋은지
새로 얻은 건물에 대한 자신의 원대한 계획을 늘어놓기 시작했죠. 어머니, 제가 1층 꽃집이랑 2층 학원은 곧 내보낼 생각이에요. 거기가 목이 좋아서 유명한 커피 프랜차이즈나 베이커리를 입점시키면 월세를 지금의 3배는 더 받을 수 있겠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 민규는 역시 내 아내야. 사업 수완이 대단해. 라며 추임새를 넣기 바빴어요. 저는 그 대화를 들으며 속으로는 그래. 마음껏 떠들어라. 그게 너의 마지막 꿈이 될 테니라고 중얼거렸죠. 식사가 끝나고 저는 백 변호사의 지시대로 마지막 연극에 막을 올렸어요. 과일과 그릇들을 들고 일부러 비틀거리는 척하며 말했죠. 아이고, 나이가 드니 이것도 무겁네. 세아가 미안한데 이거 부엌으로 옮기는 것 좀 도와주겠니? 그 말에 방금까지 신나게 떠들던 지은의 얼굴이 순간적으로 굳어지는가 싶더니 이내 언제나 그랬듯 자신의 오른쪽 손목을 감싸주며 가련한 표정을 지어 보였어요.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정말 도와드리고 싶은데 아시잖아요. 제 손목이 아직도 조금만 힘을 주면 바로 시큰거려서. 바로 그때였어요. 저는 이 순간을 위해 주머니에 넣어두었던 휴대폰의 녹음 버튼을 몰래 눌렀습니다. 저는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지은에게 다가갔어요. 어머, 그래. 아직도 그렇게 안 좋단 말이니? 병원에서는 뭐라고 하던? 큰 병원에 한번 가봐야 하는 거 아니야? 아니에요, 어머니. 의사 선생님이 그냥 시간이 약이라고 최대한 무리하지 말라고만 하셨어요. 완벽했어요. 소송 직전까지도 며느리는 자신의 손목 부상을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으로 모든 준비는 끝났어요.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혼자서 묵묵히 그릇들을 치웠습니다. 마지막 만찬이 끝나고 아들 부부가 현관문을 나서는 순간 제 얼굴에 걸려있던 인자한 시어머니의 가면이 바닥으로 떨어져 산산조각 났어요. 문이 닫히자마자 제 얼굴에서는 모든 감정이 사라지고 차가운 냉기만이 남았죠. 저는 마치 로봇처럼 기계적인 동작으로 식탁을 치우기 시작했습니다. 민교가 맛있게 먹던 아구찜 그릇, 지은이 깨작거리던 불고기 접시, 두 사람이 웃고 떠들며 마셨던 와인잔까지 그 모든 것을 쓰레기 봉투에 담아버렸어요. 더 이상 제 집안에 저것들의 흔적을 남겨두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거실을 서성였습니다. 그리고는 날이 밝자마자 백승우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어 어젯밤의 일이 성공적으로 끝났음을 알렸어요. 백 변호사는 제 이야기를 듣고는 이제 행동에 나설 때라며 다음 지시를 내렸습니다. 그는 이미 증여계약 해제 통지서를 내용 증명으로 발송할 준비를 마친 상태였죠. 하지만 그 서류가 도착하기 전에 제가 먼저 두 사람에게 구두로 통보하여 그들의 반응을 살피는 것이 좋겠다고 했어요. 법적인 절차와는 별개로 가족이었던 사람에 대한 마지막 예의이자 그들의 민낯을 제 눈으로 직접 확인하는 최종 절차였던 셈이죠. 저는 그날 오후 아들 민교와 며느리 지은에게 각각 문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평소와는 다른 아주 건조하고 사무적인 어투로요. 오늘 저녁 8시 우리 집으로 오너라. 두 사람 모두 와야 한다. 아주 중요한 가족회의가 있다. 늦지 마라. 아들에게서는 곧바로 네, 엄마. 무슨 일이세요? 라는 답장이 왔지만 저는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어요. 불안감과 초조함 속에서 저를 기다리게 만드는 것, 그것이 제가 시작할 전쟁의 첫 번째 포성이었습니다. 약속한 저녁 8시가 되자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는 소리가 들렸어요. 들어서는 두 사람의 얼굴에는 불안한 기색이 역력했죠. 엄마, 갑자기 무슨 일이야? 무슨 안 좋은 일이라도 있어?
민교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지만 저는 대답 대신 차갑게 말했어요. 앉아라. 거실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우리는 마주 앉았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과일이라도 내왔을 테지만 그날 테이블 위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오직 무겁고 차가운 침묵만이 우리 사이를 짓누르고 있었죠. 잠시 동안의 침묵 끝에 제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민교가 아닌 지은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어요. 이지은, 내가 너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려고 이 자리를 만들었다. 제 입에서 나온 말이 새아가가 아닌 이지은이라는 것을 들은 며느리의 눈이 살짝 흔들렸어요. 지금이라도 내 입으로 모든 것을 사실대로 고백한다면 내가 최소한의 관용은 베풀어 줄 생각이 있다. 자, 말해보렴. 너의 손목 정말 아픈 것이냐? 제 질문에 지은은 잠시 당황하는 듯 했지만 이내 평정심을 되찾고는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 능숙하게 연기를 시작했어요. 어머니, 갑자기 왜 그러세요? 제 손목이 아픈 건 어머니도 잘 아시잖아요. 제가 그것 때문에 얼마나 고생을 했는데요. 역시나 마지막 기회마저 제 발로 걷어차는구나. 저는 속으로 냉소를 머금으며 준비해 두었던 증거들을 하나씩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가벼운 것부터였죠. 그래, 그렇게 아픈 사람이 친구들이랑 호텔 라운지 가서 브런치를 즐기고 백화점에서 쇼핑할 힘은 있었나 보구나. 저는 그동안 모아두었던 SNS 사진들을 테이블 위에 던졌어요. 지은은 사진을 보고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죠. 이미 예상했던 공격이라는 듯 준비된 답변을 내놓았어요. 어머니, 정말 너무하시네요. 제가 아프다고 해서 사회생활까지 전부 끊고 살아야 하나요? 그리고 저 사진들은 다 친구들이 도와줘서 찍은 거예요. 그래, 그럼 이것도 친구들이 도와준 건가? 저는 다음 카드를 꺼내 들었어요. 꽃집 박씨 아주머니와의 통화가 담긴 녹음 파일이었죠. 재생 버튼을 누르자 새 주인이라는 젊은 여자가 찾아와서 다짜고짜 월세를 2배로 올리겠다고 하는 박씨 아주머니의 울음 섞인 목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녹음을 들은 민교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지은아, 너 정말 이랬어? 나한테는 그냥 인사만 드리고 왔다고 했잖아. 라며 아내를 다그쳤지만 지은은 여전히 뻔뻔했죠. 그 아줌마가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건물주가 월세 좀 올리는 게 뭐 그리 큰 죄라고 이러세요. 오히려 저를 이상한 사람 취급하며 소리치는 그 모습에 저는 더 이상 기다릴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어요. 이제 마지막 패를 꺼낼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골프장에서 찍힌 지은의 사진들을 테이블 위에 한 장씩 천천히 펼쳐 놓았어요. 환하게 웃는 얼굴, 팔짱을 낀 모습, 그리고 마침내 골프채를 들고 있는 사진까지. 사진들을 본 지은의 얼굴에서 처음으로 당황과 공포의 빛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건 또 뭐예요? 어머니, 정말 저희를 스토킹하신 거예요? 이건 범죄예요. 그 아이는 여전히 저를 공격하며 상황을 모면하려 했어요. 저는 그런 며느리를 가만히 응시하며 아주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범죄? 진짜 범죄가 뭔지 지금부터 보여주마. 저는 테이블 위에 놓인 제 휴대폰의 재생 버튼을 눌렀어요. 그리고는 거실의 대형 텔레비전과 연결시켰죠. 잠시 후 65인치 화면 가득 푸른 잔디를 배경으로 완벽한 스윙을 선보이는 지은의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깡 하는 경쾌한 소리가 거실을 가득 메웠고 그 뒤를 이어 친구들과 깔깔거리며 웃는 지은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우리 시어머니? 그냥 좀 순진한 구석이 있어서 내가 아프다고 하면 껌뻑 죽어. 덕분에 건물도 하나 공짜로 얻었잖아.
화면 속 자신의 모습과 목소리를 확인한 순간 지은의 얼굴에서 모든 표정이 사라졌습니다. 그 자리에 있던 것은 완벽한 사기꾼의 맨얼굴 뿐이었어요. 민규는 믿을 수 없다는 듯 텔레비전 화면과 아내의 얼굴을 번갈아 보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그의 눈에는 깊은 절망과 배신감이 가득했죠.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한 순간 지은은 갑자기 돌변했어요. 그 아이는 자리에 주저앉아 우는 대신 정신 나간 사람처럼 웃기 시작했죠. 하하, 그래, 다 맞아. 다 내가 한 짓이다. 그래서 뭐, 어쩔 건데. 가면이 완전히 벗겨진 그 아이는 제게, 그리고 민규에게 온갖 저주와 악담을 퍼붓기 시작했습니다. 당신 같은 짠순이 시어머니 밑에서 내가 평생 그깟 칼국수나 팔면서 살 줄 알았어? 역겨워. 그리고 너, 이민교, 능력도 없으면서 맨날 엄마. 치마폭에 쌓여 사는 마마보이 주제에 너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는데. 그 추악한 민낯에 민규는 충격으로 단 한마디도 하지 못하고 그 자리에 얼어붙었어요. 저는 이 지옥 같은 광경을 끝내기 위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는 미리 준비해둔 서류 봉투를 테이블 위에 던졌어요. 백승호 변호사의 직인이 찍힌 증여계약 해제 통지서였습니다. 이지은, 나는 오늘부로 너와 나의 며느리와 시어머니 관계를 끝낸다. 그리고 사기를 통해 부당하게 취득한 내 재산에 대한 반환을 정식으로 통보한다. 제 목소리는 분노나 슬픔이 아닌 차가운 금속성 소리를 띠고 있었습니다. 일주일의 시간을 주겠다. 그 안에 변호사를 통해 건물 소유권을 원상 복구시켜라. 만약 응하지 않을 시 나는 너를 상대로 사기 및 재산 편취에 대한 형사 고소와 함께 소유권 이전 등기 말조 청구 소송을 동시에 진행할 것이다. 선택은 너의 몫이다. 제 마지막 선전포고에 지은은 그제야 현실을 깨달은 듯 웃음을 멈추고 악을 쓰기 시작했어요. 민규는 넋이 나간 사람처럼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렸죠. 저는 더 이상 그 추악한 광경을 보고 싶지 않아 조용히 안방으로 들어와 문을 잠갔습니다. 문 밖에서는 한동안 지은의 비명과 울음소리가, 그리고 민규의 흐느낌이 뒤섞여 들려왔어요. 길고 길었던 폭풍 전야가 끝나고 마침내 진짜 전쟁이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제가 선전포고를 한 다음 날 저희 집은 마치 거대한 폭풍이 휩쓸고 지나간 것처럼 고요했어요. 그 고요함 속에서 저는 오히려 정신이 더 맑아지는 것을 느꼈죠. 더 이상 분노에 몸을 떨거나 배신감에 잠 못 이루는 밤은 없었습니다. 제 목표는 명확했고 이제는 그 목표를 향해 뚜벅뚜벅 걸어나갈 일만 남았으니까요. 아침 일찍 저는 백승호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어 지난밤의 상황을 모두 설명했습니다. 제 이야기를 다 들은 백 변호사는 예상했다는 듯 아주 차분한 목소리로 말하더군요. 잘하셨습니다, 어머님. 이제 상대방은 곧 변호사를 선임해서 저희에게 답변서를 보내올 겁니다. 아마 내용은 뻔하겠죠. 증여는 아무런 조건 없이 이루어진 것이며 어머님께서 변심하여 억지를 부리고 있다는 식으로 나올 겁니다. 골프를 친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은 손목 재활을 위한 의사의 권유였다는 식의 터무니없는 주장을 할 수도 있고요. 하지만 걱정하실 것 없습니다. 그 모든 것은 저희의 예상 시나리오 안에 있으니까요. 백 변호사의 말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며칠 뒤 법무법인 정인이라는 곳에서 제게 두툼한 서류 봉투 하나를 보내왔어요. 바로 며느리 이지은 측의 공식적인 답변서였죠. 저는 돋보기를 꺼내 들고 그 내용을 천천히 읽어 내려갔습니다. 내용은 백 변호사의 말과 토씨 하나 다르지 않았어요.
본인의 의뢰인 이지은은 시어머니인 김수나 여사로부터 해당 건물을 조건 없이 증여받았음. 김수나 여사는 노안으로 인한 심경의 변화로 적법하게 완료된 증여를 번복하려 하고 있으며 이는 명백한 권리 남용임. 의뢰인이 골프를 즐긴 것은 사실이나 이는 손목의 유연성을 기르기 위한 재활치료의 일환이었으며 이는 담당 의사의 소견을 통해 입증할 수 있음. 오히려 의뢰인은 시어머니의 강압적인 식당일 요구와 폭언으로 인해 정신적인 고통을 받아왔으며 이번 소송으로 인해 막대한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보았으므로 향후 명예훼손 및 무고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음을 알리는 바임. 기가 막혀서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저를 아들 재산이나 탐내는 파렴치한 노인으로 며느리를 학대한 악독한 시어머니로 둔갑시켜 놓았더군요. 특히 재활치료를 위한 골프라는 대목에서는 실소가 터져나왔습니다. 세상에 어느 병원에서 손목인대 늘어난 환자에게 재활치료로 골프채를 휘두르라고 한단 말인가요? 저는 당장 백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어 이 터무니없는 거짓말에 대해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변호사님, 이것들 좀 보세요. 세상에 골프가 재활치료랍니다. 이런 새빨간 거짓말이 어디 있습니까? 수화기 너머의 백 변호사는 여전히 차분했어요. 어머님, 흥분하지 마십시오. 소송이란 본래 이런 진흙탕 싸움입니다. 상대가 더러운 물을 뿌릴수록 우리는 더 깨끗하고 단단한 증거로 맞서면 됩니다. 오히려 잘 됐습니다. 저들이 저렇게 터무니없는 거짓말을 할수록 재판부의 신뢰를 잃게 될 테니까요. 하지만 이성적인 판단과는 별개로 제 마음은 편치 않았습니다. 이 더러운 싸움이 시작되면서 가장 고통받는 것은 결국 제 아들 민규였기 때문이에요. 아들은 그날 이후로 자신의 신혼집에 들어가지 않고 가게의 작은 골방에서 지내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의 배신과 저의 단호한 태도 사이에서 아이는 완전히 길을 잃고 헤매고 있었죠. 며칠에 한 번씩 제게 와서는 매번 울먹이는 목소리로 같은 말을 반복했습니다. 엄마 제발 소송은 멈춰주세요. 네, 제가 다 잘못했어요. 지은이도 지금 엄청 반성하고 있어요.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엄마한테 100번이고 1000번이고 사죄하겠다고 해요. 우리 이렇게까지 해야 해요? 저는 아들의 목소리를 들을 때마다 가슴이 미어졌어요. 하지만 마음이 약해져서는 안 된다고 스스로를 다잡았죠. 민규야, 그건 반성이 아니야. 자신의 재산을 잃을까봐 두려워하는 발악일 뿐이다. 진짜 반성하는 사람은 변호사를 사서 나를 정신병자 취급하는 답변서를 보내오지 않아. 엄마, 그건 지은이가 한 게 아니에요. 변호사가 멋대로 쓴 거라고요. 지은이는 지금 매일 울면서 후회하고 있어요.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잠도 못 자고 엄마 이러다 지은이 정말 큰일 나요. 아들의 말 속에는 아직도 며느리에 대한 미련과 연민이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그런 아들에게 더 이상 상처를 주고 싶지 않아 냉정하게 말하고 등을 돌려야만 했어요. 그 아이가 큰일이 나든 말든 이제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다. 그리고 너도 정신 차려라, 이민교. 언제까지 그 계집의 거짓 눈물에 속아 넘어갈 생각이냐. 아들을 돌려보내고 나면 늘 제 마음이 더 아팠습니다. 하지만 이 싸움을 시작한 이상 어설픈 동정심으로 물러설 수는 없었어요. 백 변호사는 이런 교착 상태를 타개하기 위해 새로운 증거를 수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조금 더 공격적으로 나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지은 씨의 과거 행적과 소비 패턴을 낱낱이 파헤쳐서 이번 사건이 우발적인 꾀병이 아니라 처음부터 계획된 사기극이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백 변호사는 자신의 로펌과 연계된 신용정보회사를 통해
지은의 모든 금융거래 내역과 신용카드 사용 내역을 조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그는 놀라운 사실들을 알아내 저에게 알려주었어요. 이지은 씨는 아드님과 결혼하기 전부터 이미 여러 카드사와 캐피털에 막대한 빚을 지고 있었습니다. 수입은 변변치 않은데 명품 쇼핑과 해외여행으로 쓴 돈이 대부분이더군요. 아마 이 빚을 해결하고 자신의 사치스러운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계획적으로 아드님에게 접근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백 변호사가 고용한 사람이 알아낸 바에 따르면 지은은 손목을 다치기 훨씬 이전부터 강남의 유명 골프 아카데미에서 수백만 원짜리 개인 레슨을 꾸준히 받아왔다고 해요. 손목이 아파서가 아니라 상류층 사회에 진입하기 위한 수단으로 골프를 배워왔던 거죠. 그리고 저희가 이지은 씨의 이전 직장 동료 몇 명과 접촉했습니다. 그들의 증언에 따르면 이지은 씨는 평소에도 나는 평범한 남자랑 결혼해서 아등바등 살 생각 없다. 무조건 돈 많은 남자 잡아서 인생 역전할 거다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다고 합니다. 새롭게 드러나는 사실들은 제가 상상했던 것 이상으로 충격적이었습니다. 며느리는 단순히 허영심 많은 아이가 아니라 제 아들과 제 재산을 노리고 접근한 전문적인 사기꾼에 가까웠어요. 저는 이 모든 자료들을 정리하며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집안 싸움이 아니었어요. 제 아들의 인생을 구하고 제 남은 삶을 지키기 위한 처절한 싸움이었습니다. 소송은 지지부진하게 흘러갔어요. 저희가 새로운 증거를 제출하면 상대방은 또 다른 거짓말로 반박하는 서면을 보내왔죠. 시간은 하염없이 흘러갔고 그 사이 제 아들은 점점 더 피폐해져 갔습니다. 한 번은 민교가 가게로 저를 찾아왔어요. 며칠은 굶은 사람처럼 헬쑥한 얼굴로 제 앞에 무릎을 꿇고 애원했죠. 엄마, 제가 다 잘못했어요. 엄마 말씀대로 제가 어리석었어요. 하지만 지은이도 불쌍한 사람이에요. 어릴 때 부모님 없이 힘들게 자라서 그래서 돈에 더 집착하게 된 거라고요. 엄마가 한 번만 용서해 주시면 안 돼요? 저는 무릎 꿇은 아들을 차마 바라보지 못하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민교야, 사람의 본성은 쉽게 변하지 않는다. 지금 너가 동정심으로 저 아이를 용서하면 너는 평생 저 아이의 발목에 잡혀 살게 될 거다. 일어나거라. 너가 이럴수록 내 마음만 더 비참해질 뿐이야. 저는 아들을 일으켜 세워 돌려보냈지만 그날 밤 혼자 소주를 마셨습니다. 제 아들이 저렇게 망가져가는 모습을 보는 것이 며느리에게 배신당한 것보다 몇 배는 더 고통스러웠어요. 하지만 저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이 지리멸렬한 싸움의 끝에서 제 아들이 비로소 진실을 마주하고 깨어나기를 바랄 뿐이었죠. 법적 다툼이 길어지면서 아들 부부의 신혼집은 그야말로 전쟁터가 되어가고 있었어요. 제가 직접 본 것은 아니지만 나중에 모든 것이 끝나고 민교에게 들어서 알게 된 사실들이죠. 소송이 자신에게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직감한 순간부터 지은은 그동안 애써 유지해왔던 마지막 가면마저 집어던졌다고 해요. 그 모든 분노와 불안의 화살은 고스란히 제 아들 민교에게로 향했습니다. 다 너 때문이야. 이 무능한 놈아. 어느 날 저녁 법원에서 온 또 다른 서류를 확인한 지은이 민교에게 컵을 집어던지며 소리쳤다고 해요. 지 엄마 하나 제대로 구슬리지 못해서 이 사달을 만들어? 너가 정말 남자 구실, 아들 구실을 제대로 했으면 진작에 그 늙은이 재산 전부 우리 명의로 돌려놨어야지. 그럼 이런 귀찮은 소송 따위 할 필요도 없었잖아. 민교는 그동안 사랑한다고 믿었던 아내의 입에서 쏟아져 나오는 끔찍한 막말에
아무 대꾸도 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저 충격으로 그 자리에 얼어붙어 있었을 뿐이죠. 지은의 폭언은 거기서 그치지 않았어요. 너는 대체 너의 능력으로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결혼할 때 당신 엄마 돈으로 그 손바닥만 한 아파트 하나 달랑 해준 게 전부잖아. 번듯한 외제차 한 대라도 사줬냐고. 맨날 그놈의 칼국수 가게 번 돈으로 유세는 있는 대로 다 떨고. 내가 너 같은 마마보이랑 결혼한 게 내 인생 최대의 실수다. 매일같이 반복되는 폭언과 저주 속에서 민규의 영혼은 서서히 병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굳게 믿어왔던 아내의 사랑이 사실은 돈을 목적으로 한 치밀한 연극이었다는 사실을 마주하는 것은 끔찍한 고통이었을 거예요. 결정적인 사건은 변호사 비용 문제로 터졌습니다. 소송이 길어지면서 수임료와 성공 보수금은 눈덩이처럼 불어났죠. 자신의 명품백과 옷들을 중고시장에 내다 팔며 겨우 비용을 감당하던 지은은 마침내 민규에게 상상도 못할 요구를 해왔다고 해요. 가서 당신 엄마한테 돈 좀 받아와. 뭐라고? 내 변호사비 내야 할 거 아니야. 이게 다 누구 때문에 시작된 싸움인데. 당신 엄마가 시작한 거니까 당신 엄마가 책임져야지. 가서 그 영감탱이한테 당장 내 변호사비 대놓으라고 해. 안 그러면 나 정말 무슨 짓을 할지 몰라. 그 말을 듣는 순간 민규는 머리를 아주 세게 한 대 얻어맞은 기분이었다고 합니다. 자신의 어머니에게 아내의 변호사비를 달라고 말하라니요. 그것은 인간으로서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는 요구였습니다. 민규는 처음으로 지은에게 단호하게 반박했다고 해요. 그건 안 돼. 내가 어떻게 엄마한테 그런 말을 해. 절대 못해. 그러자 지은은 기다렸다는 듯이 비웃으며 말했답니다. 그럴 줄 알았다. 이 마마보이 자식. 넌 평생 그렇게 엄마 치마폭에나 쌓여서 살아라. 나는 너 같은 놈이랑 더는 못 살아. 이혼해. 당장 이혼하자고. 그날 두 사람은 집안이 떠나가라 싸웠고 민규는 그 길로 집을 뛰쳐나왔다고 합니다. 갈 곳이 없던 민규가 찾아온 곳은 결국 제 칼국수 가게였어요. 마지막 손님까지 다 떠나고 제가 혼자 남아 가게를 정리하고 있을 때였죠. 가게 문이 조심스럽게 열리고 며칠 사이에 10년은 늙어버린 듯한 아들이 들어섰습니다. 민규는 아무 말 없이 제 앞에 와서 털썩 무릎을 꿇었어요. 그리고는 어린아이처럼 서럽게 울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런 아들을 다그치거나 나무라지 않았어요. 그저 묵묵히 아들의 어깨를 토닥여주며 실컷 울도록 내버려 두었죠. 한참을 울던 민규는 마침내 고개를 들고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엄마, 내가 다 잘못했어요. 내가 너무 어리석었어요. 저는 그제야 아들의 손을 잡고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리고는 가게의 작은 방으로 데리고 들어갔죠. 저는 그동안 제가 왜 이 싸움을 시작할 수밖에 없었는지 아들에게 모든 것을 보여주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이것이 제 아들이 진실을 마주하고 자신의 삶을 되찾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조용히 앉아 그동안 백 변호사와 함께 모았던 자료들을 하나씩 꺼내 민규 앞에 펼쳐놓았습니다. 민규야, 이건 이지은이라는 사람이 너와 결혼하기 전부터 가지고 있던 빈 내역서다. 너를 만나기 훨씬 전부터 그 아이는 자신의 분수에 맞지 않는 사치스러운 생활을 해왔어. 이건 그 아이가 손목을 다치기 6개월 전부터 골프 아카데미에서 개인 레슨을 받은 기록이고, 그리고 이건 그 아이의 전 직장 동료들의 증언이야. 너를 만나기 전부터 돈 많은 남자를 물어서 인생을 바꿔보겠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다고 하더구나. 저는 감정을 씻지 않고 마치 보고서를 읽어내려가듯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제 목소리에는
원망이나 비난이 담겨 있지 않았어요. 오직 차가운 사실만이 존재할 뿐이었죠. 민규는 서류들을 하나하나 확인하며 얼굴이 점점 더 하얗게 질려갔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민규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어요. 아들아, 나는 이지은이라는 사람이 밉지 않다. 그저 불쌍할 뿐이지. 하지만 나는 내 아들이 저런 사기꾼에게 평생을 저당 잡혀 사는 것은 눈 뜨고 볼 수가 없어. 선택은 너의 몫이다. 저 아이의 곁으로 돌아가 평생을 거짓과 기만 속에서 살 수도 있겠지. 아니면 지금이라도 모든 것을 바로잡고 너 자신의 인생을 되찾을 수도 있다. 어떤 선택을 하든 나는 너의 엄마로서 너의 결정을 존중하겠다. 하지만 이것 하나만은 기억하거라. 진실을 외면하는 대가는 생각보다 훨씬 더 고통스럽다는 것을. 제 말이 끝나고 방 안에는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민규는 한참 동안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이 없었어요. 어깨가 가늘게 떨리고 있는 것이 보였죠. 잠시 후 민규는 마침내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들의 눈에는 더 이상 혼란과 갈등이 아닌 슬픔과 후회, 그리고 단단한 결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떻게 해야 이 모든 걸 되돌릴 수 있을까요? 아들의 입에서 나온 그 말에 저는 비로소 안도의 한숨을 내쉴 수 있었습니다. 제 아들이 드디어 그 긴 악몽에서 깨어난 것이었습니다. 저는 아들의 손을 꼭 잡고 말했어요. 혼자서 힘들어하지 마라. 이제 내 곁에는 엄마가 있고 우리를 도와줄 사람도 있다. 그날 밤 저는 백승호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리고는 민규를 바꿔주었죠. 민규는 수화기를 통해 자신이 아내 이지은의 사기 행각에 대해 모든 것을 증언하겠다고, 어머니의 편에 서서 싸우겠다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제 아들이 드디어 어둠의 터널을 지나 빛을 향해 첫걸음을 내디딘 순간이었습니다. 아들 민규가 제 편에 서기로 결심한 순간 이 길고 지루했던 싸움의 추는 급격하게 저희 쪽으로 기울기 시작했어요. 백승호 변호사는 민규라는 결정적 증인을 확보하자마자 곧바로 법원에 조정을 신청했습니다. 재판까지 가서 시간과 감정을 소모하기보다는 조정 절차를 통해 상대방의 항복을 받아내고 신속하게 사건을 마무리 짓는 것이 최선이라는 판단이었죠. 조정 기일은 생각보다 빨리 잡혔고 저희는 마지막 결전을 위해 만반의 준비를 했습니다. 조정 기일 며칠 전 민규는 백 변호사의 사무실을 찾아가 몇 시간에 걸쳐 증언 내용을 정리했어요. 그동안 아내의 눈치를 보며 차마 제게 말하지 못했던 더욱 충격적인 사실들이 민규의 입을 통해 쏟아져 나왔죠. 지은이 건물을 증여받기 전 밤마다 인터넷으로 증여받은 재산 이혼 시 재산 분할 같은 것들을 검색했다는 사실. 건물을 받자마자 제게는 알리지도 않고 유명한 건축사무소를 찾아가 건물 리모델링과 용도 변경 상담을 받았다는 사실. 그리고 저를 요양원에 보내버릴 계획까지 세웠다는 사실까지도요. 이지은 씨는 민규 씨에게 어머니는 어차피 나이도 많으시니 이제 편하게 요양원에 모시고 우리는 우리 인생을 살자는 말을 여러 번 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사기를 넘어 폐륜적인 행위입니다. 저희는 이 모든 것을 조정위원회에 제출할 것입니다. 백 변호사는 민규의 진술을 모두 문서로 정리하며 승리를 확신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마침내 조정기일이 되었습니다. 저는 민규와 함께 법원 조정실로 들어섰어요. 잠시 후 굳은 표정의 지은이 자신의 변호사와 함께 들어왔죠. 지은은 저와 민규가 나란히 앉아 있는 것을 보고는 순간적으로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아마 민규가 제 옆에 앉아 있을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던 모양이에요.
하지만 이내 표정을 바꾸고 저를 경멸의 눈빛으로 쏘아보더군요. 조정은 중년의 조정위원 앞에서 진행되었습니다. 먼저 양측 변호사가 사건의 개요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했죠. 지은 측 변호사는 여전히 조건 없는 증여였으며 부부 사이가 파탄난 것은 시어머니의 과도한 간섭과 모욕 때문이다라는 기존의 주장을 반복했습니다. 그의 주장이 끝나자 백 변호사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조정위원님, 저희 측에서는 이 사건의 가장 중요한 증인이자 피해자인 피고 이지은 씨의 남편 이민교 씨의 진술을 먼저 들어보고 싶습니다. 백 변호사의 말에 지은과 상대편 변호사의 얼굴이 딱딱하게 굳어졌어요. 민교는 떨리는 기색 없이 차분하게 자리에서 일어나 증인석에 섰습니다. 그리고는 조정위원을 바라보며 준비한 이야기들을 하나씩 풀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아내 이지은에게 철저히 속았습니다. 민교는 아내를 처음 만난 순간부터 아내가 어떻게 자신과 어머니에게 계획적으로 접근했는지, 손목 부상을 어떻게 연기했는지, 건물을 손에 넣기 위해 어떤 거짓말들을 사주했는지를 낱낱이 고백했어요. 제 아내는 건물을 증여받은 다음 날부터 저에게 이제 저 늙은이랑은 연을 끊어도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를 요양원에 보내고 건물을 팔아 그 돈으로 해외로 이민을 갈 계획까지 세웠습니다. 저는 그 모든 것이 저를 사랑해서 하는 말인 줄로만 알았습니다. 제가 너무나 어리석었습니다. 민교의 증언이 이어지는 동안 조정실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어요. 지은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민교를 쏘아보며 입모양으로 온갖 욕설을 하고 있었죠. 마침내 민교의 증언이 끝나자 백 변호사는 준비해온 결정적인 증거들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지은의 막대한 카드 빚 내역, 골프 레슨 기록, 그리고 민교의 진술을 뒷받침하는 녹취 파일까지. 조정위원님, 이 모든 증거와 남편의 증언을 종합해 볼 때 피고 이지은 씨의 행위가 명백한 사기 및 망은 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은 더 이상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만약 이 조정이 결렬되어 정식 재판으로 가게 될 경우 저희는 소유권 반환 소송과 더불어 이지은 씨를 사기 혐의로 형사 고소할 예정입니다. 백 변호사의 마지막 말은 사실상의 최후 통첩이었습니다. 형사 고소라는 말이 나오자 지은의 변호사는 얼굴이 사색이 되어 옆에 앉은 지은에게 무언가 다급하게 속삭이기 시작했어요. 아마 지금 항복하지 않으면 재산은 물론이고 전과자까지 될 수 있다는 현실을 알려주는 것이었겠죠. 잠시 동안 두 사람 사이에 격한 언쟁이 오가는 듯 하더니 결국 지은의 변호사가 먼저 백기를 들었습니다. 조정위원님, 저희 의뢰인은 김수나 여사님의 제안을 모두 수용하겠습니다. 증여받은 건물은 즉시 반환하고 소송과 관련된 모든 권리를 포기하겠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지은은 안 돼, 말도 안 돼, 라고 소리치며 발악했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습니다. 조정은 그대로 성립되었고 지은은 조정 합의서에 서명하라는 조정위원의 말에 결국 떨리는 손으로 펜을 들어 자신의 이름을 적었습니다. 그토록 원했던 건물의 소유권을 포기한다는 서류에 제 손으로 직접 서명하는 그 순간 지은의 얼굴에 떠오른 절망과 분노를 저는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조정실을 나오자마자 지은은 제게 달려들어 악을 썼어요. 너가 이긴 것 같지? 두고 봐. 내가 너를 그리고 그 배신자를 절대로 가만두지 않을 거야. 하지만 그 발악은 더 이상 제게 아무런 위협도 되지 못했습니다. 민교가 조용히 제 앞을 막아서며 지은에게 말했어요. 그만해, 이지은. 너는 이제 내 아내도 아니고 우리 가족도 아니야. 내일 아침
법원에서 보자. 민교는 그 말을 끝으로 제 손을 잡고 법원을 빠져나왔습니다. 하늘은 믿을 수 없을 만큼 파랗고 공기는 상쾌했어요. 길고 길었던 전쟁이 드디어 끝난 것이었습니다. 저는 승리했지만 이상하게도 기쁘지는 않았어요. 그저 제 아들의 손을 잡고 묵묵히 걸을 뿐이었죠. 이제 남은 것은 부서진 상처들을 치유하고 저희의 삶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일을 해낼 수 있을 거라고 믿었어요. 제 옆에는 이제 정신을 차린 제 아들이 함께 있었으니까요. 조정실에서 나온 다음 날 아들 민교는 곧바로 이혼 서류를 법원에 제출했어요. 모든 진실이 드러난 마당에 지은이 버틸 힘은 없었죠. 결국 그 아이는 위자료 한 푼 받지 못하는 조건으로 순순히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고 제 아들의 인생에서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건물 소유권을 되찾는 절차도 백 변호사가 일사천리로 진행해 주었고요. 그렇게 법적으로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왔지만 제 마음은 어쩐지 허전하고 시리기만 했습니다. 이긴 것은 분명한데 승리의 기쁨 같은 건 조금도 느껴지지 않았거든요. 민교는 그날 이후로 자신의 신혼집이었던 아파트에 들어가지 않고 가게에 딸린 작은 골방에서 지내기 시작했어요. 저는 아들에게 아무것도 묻지 않았고 아들도 제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마치 시간이 모든 것을 해결해 줄 거라는 듯 서로의 상처를 못 본 척하며 며칠을 보냈죠. 그러던 어느 날 아침이었어요. 제가 평소처럼 가게 문을 열고 육수를 끓일 준비를 하고 있는데 골방에서 나온 민교가 제 앞에 와서 섰습니다. 며칠 사이에 얼굴이 반쪽이 된 아들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겨우 입을 열더군요. 어머니, 저 여기서 일하면 안 될까요? 저는 말없이 아들을 쳐다보았습니다. 아들은 제 시선을 피하며 말을 이었어요. 설거지부터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뭐든지 시켜만 주세요. 아들의 목소리에는 변명도 어설픈 위로를 바라는 마음도 없었어요. 그저 자신이 저지른 어리석은 짓을 땀으로 씻어내고 싶다는 절박함만이 담겨 있었죠. 저는 그런 아들에게 길게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주방 한쪽을 턱짓으로 가리키며 말했어요. 앞치마 저기 있다. 그날부터 민교는 제 식당의 설거지꾼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서툴기 짝이 없었어요. 그릇을 깨먹기 일쑤였고 바닥은 늘 물바다였죠. 하지만 아들은 단 한 번도 힘들다는 내색을 하지 않았습니다. 묵묵히, 정말 소처럼 묵묵히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해냈어요. 점심 장사가 끝나고 제가 잠시 허리를 펴려고 의자에 앉아 있으면 아들은 조용히 다가와 제 어깨를 주물렀습니다. 저는 아들의 손길을 피하지는 않았지만 따뜻한 말을 건네지도 않았어요. 제 마음속에 박힌 못은 그리 쉽게 빠질 수 있는 것이 아니었으니까요. 하지만 산더미 같은 그릇 더미 앞에서 땀으로 목욕을 하며 묵묵히 일하는 아들의 뒷모습을 볼 때마다 얼음장 같던 제 마음에도 아주 조금씩 온기가 도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건물 등기부등본이 다시 깨끗하게 제 이름으로 정리되고 며칠 뒤 저는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을 하기 위해 집을 나섰습니다. 바로 1층 꽃집의 박씨 아주머니를 찾아가는 일이었죠. 제가 가게 문을 열고 들어서자 박씨 아주머니는 저를 보고는 화들짝 놀라 어쩔 줄을 몰라 했어요. 아마 제가 가게를 비우라는 최후 통첩이라도 하러 온 줄 알았던 모양이에요. 사장님, 어쩐 일이세요? 저는 불안에 떠는 그분의 손을 꼭 잡고 준비해간 음료수 병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아주머니, 그동안 마음고생 많으셨지요. 저 때문에 괜한 고생만 하셨네요. 정말 미안합니다. 아니에요, 사장님. 그런 말씀 마세요. 그나저나 가게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제가 벌써부터 방을 좀 알아보고는 있는데 박 씨 아주머니는 말을 하면서도 금방이라도 울음을 터뜨릴 것 같은 얼굴이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돈 몇 푼에 눈이 멀어 사람을 벼랑 끝으로 내몰았던 며느리의 얼굴이 겹쳐 보여 또 한 번 치가 떨렸습니다. 저는 아주머니의 손에 힘을 주며 단호하고 분명하게 말했어요. 아주머니, 이제 아무 걱정 마세요. 이 건물 다시 제 것이 되었습니다. 네, 정말이세요, 사장님? 그럼요. 그러니 월세 걱정 같은 거 하지 마시고 예전처럼 편하게 장사하세요. 월세 올릴 일 앞으로 절대 없을 겁니다. 제 말에 박 씨 아주머니는 끝내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그분은 제 손을 붙들고 어린아이처럼 엉엉 울며 몇 번이고 고맙다고, 정말 고맙다고 말했어요. 그 눈물을 보니 비로소 제 숨통이 조금 트이는 것 같았습니다. 빼앗겼던 것을 되찾는 것보다 제자리로 돌아와야 할 것을 바로잡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저는 그날 박 씨 아주머니의 눈물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그렇게 몇 번의 계절이 흘렀어요. 제 식당은 다시 예전처럼 활기를 되찾았고 제 옆에는 이제 제법 능숙하게 일을 해내는 아들 민교가 함께하고 있었죠. 아들은 더 이상 설거지만 하지 않았어요. 반죽하는 법을 배우고 육수를 내는 법을 익혔으며 이제는 홀에 나가 손님들을 맞는 일도 제법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우리는 예전처럼 많은 대화를 나누지는 않았지만 굳이 말하지 않아도 서로의 마음을 알 수 있었어요. 매일 아침 함께 밀가루 반죽을 치대고 점심 장사를 위해 육수를 끓이는 그 고된 노동의 시간이 우리 모자에게는 가장 좋은 치료제가 되어 주었습니다. 어이구, 총각. 이제는 아주 사장님 다 됐네. 서빙하는 폼이 아주 일품이야. 오랜 단골 손님이 민규에게 칭찬을 건네자 아들은 어색하게 웃으며 뒷머리를 긁적였어요. 저는 그 모습을 무심한 척 쳐다보면서도 저도 모르게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번지는 것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제 아들이 아주 느리지만 단단하게 자신의 힘으로 다시 일어서고 있었으니까요. 그릇을 되찾아온 전쟁 같은 시간들을 겪으며 저는 참 많은 것을 생각했어요. 피보다 무서운 게 돈이라는 옛말이 하나도 틀리지 않다는 것을 뼈저리게 깨달았죠. 자식이라고 해서 맹목적으로 믿고 모든 것을 내어주는 것이 결코 사랑이 아니라는 것도요. 진짜 사랑은 때로는 매정하게 등을 돌리고 스스로 일어설 수 있도록 냉정하게 지켜봐 주는 것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느덧 저녁 장사까지 모두 끝나고 마지막 손님을 배웅한 뒤였어요. 텅 빈 가게 안 저는 늘 앉던 창가 자리에 앉아 홀로 차를 마셨습니다. 주방에서는 민교가 묵묵히 마지막 정리를 하고 있는 소리가 들려왔죠. 그 소리가 어쩐지 참 든든하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이제 제가 평생 피땀 흘려 모은 재산을 어떻게 지키고 써야 하는지 분명히 알게 되었어요. 이 돈은 더 이상 누군가의 탐욕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저와 제 인생, 그리고 제 곁에서 묵묵히 땀 흘리는 내 아들과 저를 믿고 함께 해주는 좋은 사람들을 위해 쓰여야 마땅한 것이었죠. 따스한 차의 온기가 온몸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시끄러웠던 폭풍이 지나가고 찾아온 고요함 속에서 저는 비로소 진정한 평화를 느꼈어요. 제 인생의 주인은 남편도 자식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저 자신이었죠. 그래, 내 인생의 주인은 바로 나, 김순아다. 저는 나지막이 중얼거리며 아주 오랜만에 마음 편히 미소 지었습니다.